본조르노 카루소입니다. 오늘은 뇌를 쉬게 하려면 미술관에 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밀라노의 대표적인 미술관 브레라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신고전 양식의 외관을 갖고 있는 브레라는 1776년 마리아 테레사의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예술의 숭고한 걸작들을 가까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과 프랑스 지배의 확립 이후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폐쇄되었고 그들의 자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몰수된 작품들로 주요 도시들의 미술관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지요. 그 결과 베네치아, 볼로냐, 밀라노에 중요한 갤러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자신의 저서 범죄와 처벌을 들고 있습니다. 1808년에 옛 산타마리아인 브레라 성당의 정원이었던 곳을 두 층으로 나누어 미술관으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작품은 카펠라 모키롤로입니다. 예배당을 소유했던 레나토와 루이지 파사르디가 브레라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1950년대에 브레라에서 재구성되었는데요. 가능한 한 원래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익명의 화가는 조또의 예술을 해석하고 있으며 왼쪽 벽에 있는 일부 인물들은 사실적인 표현에서 조또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는 반면 오른쪽 벽의 인물들은 국제고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의 사인으로 전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은 각자의 악기로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을 우주에 알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관람객을 응시하고 예수는 마리아를, 마리아는 인간을 보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때 받는 상을 인간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기 고딕 양식, 곧 국제고딕의 모습 중 큰 흐름은 고딕 양식에서는 그림에 성당이 그려져 있다면 국제고딕은 액자 자체를 성당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딕적 성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즉 성스러운 곳은 성당이다 라는 것으로 거룩한 의식은 천상의 성당에서 이루어진다는 시대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작품입니다. 매우 세밀한 디테일은 젠틸레의 작업에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을 안고 그의 은총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요한의 비통함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골고다를 적시어 인류의 원죄를 덮고 있습니다. 젠틸레 파브리아노가 베네치아에 갔을 때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 존경한 자코포는 첫 아들의 이름에 스승의 이름을 가져와 젠틸레 벨리니로 짓습니다. 평안한 마리아,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는 아기 예수의 밝은 미소. 후기 고딕 양식의 화가가 공간을 표현하려는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아기 예수가 마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며 축복하려는 듯한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스승 페루지노의 작품입니다. 본명 피에트로 만눈치는 1500년대의 은행가이자 당대의 위대한 후원자였던 아고스티노 키지가 쓴 편지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로 불렸습니다. 또한 라파엘로의 아버지인 조반니 산티는 그의 시에서 그를 신성한 화가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충실히 재현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이 드러나는 작품을 만드는 베네쪼 고졸리는 마사초의 사실적인 빛과는 다르게 광채가 도는 빛으로 형상을 돋보이게 합니다. 드로잉은 맑고 정교하며 풍경은 간결하고 현실적인 건축물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비하여 고딕 미술에서는 성모자의 친근감을 좀 과감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친근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유가 아닐까요? 인체 묘사와 드로잉의 기초를 닦았으며 독창적인 구성과 이야기의 배치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대부분의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궁극적인 완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라고 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조각적 형상의 창조자이자 뛰어난 색채 감각을 지닌 화가 루카 시뇨렐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탁월한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뒤따르게 될 길을 개척한 중요한 인물로 이 작품은 이후로 많은 화가들이 리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의상은 풍성하고 색감은 차분히 가라앉혀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인류에게 소개하는데 시선을 모으기 위해 성모자의 뒷배경을 높은 의자의 등받이로 가려놓았습니다. 선배들이 사인하던 것을 자기도 따라했습니다. 배경 속의 인물들은 자기의 일상을 놓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커갈수록 마리아는 아들이 약속대로 고통과 함께 떠날 것이 눈에 선하여 수심에 차 있습니다. 아기는 손에 자신의 고난을 받으려는 상징, 사과를 들고 있고, 성모자는 어느 실내 공간에서 밖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기는 문에 서서 엄마 곁을 떠나려는 듯하죠. 그런 아기를 엄마는 다시 한번 안아주고 있습니다. 성모는 아기 때부터 아들의 운명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늘 예수 곁에서 그가 받을 고통을 감내하리라 했지만 막상 죽음에 이르러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고통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제하려는 성모는 아들이자 신이신 분의 숨결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성모는 아들을 더 많이 부축하여 일으키려는 인간임을 보입니다. 요한은 인간과 신 중에서 인간의 고통에 나와 있죠. 참아 볼 수 없는 예수의 고통, 그 고통에 동참하고픈 마음에 떠나는 분을 잡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무덤에 안치됩니다. 부어오른 눈에 비애가 솟구칠 때 내 그림도 눈물을 흘리리라 라고 액자에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슬픔과 비애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되었다는 평을 받는 벨리니의 명작입니다. 1885년까지 이 그림은 조반니 벨리니의 작품으로 여겨졌는데 복원 작업을 통해 만테냐의 작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무릎 위에 서서 목을 다정하게 껴안고 엄마는 아기의 다리를 부드럽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아기는 찬양 하모니가 하늘로 올려갈 때 엄마는 아들의 미래의 비극으로 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가 떠나신 후 고통은 남은 자의 몫인가 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예수의 고통의 흔적만큼 보는 사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1m 정도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눈의 방향은 위에서 내려보아야 되는데 관람자는 발 아래에서부터 얼굴 위쪽으로 향하여 아래쪽에서 위쪽을 보는 듯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만테냐는 1465년 살라 스포지 천정화에서 아래에서 위를 보는 듯한 그림으로 놀라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으로 비애를 감내할 수 있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의 슬픔의 고통은 어디까지인가 묻는 듯 합니다. 우피치나 보르게제 미술관 같은 이탈리아의 다른 유명 미술관들과는 달리 브레라는 왕자나 귀족의 사적 수집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도된 정책 결정물의 산물입니다. 나폴레옹 통치 시기 교회와 수도원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롬바르디아, 베네토, 마르케 전역의 교회와 수도원에서 압수된 그림들이 미술관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곧이어 이탈리아 왕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출처의 예술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브레라의 소장품은 주로 종교적인 작품들, 특히 대형 재단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브레라만의 분위기입니다. 1809년 8월 15일 나폴레옹의 생일에 맞춰 3개의 전시실이 개관되었고 안토니오 카노바의 대형 석고상, 평화를 가져오는 마르스 형상의 나폴레옹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의 신 나폴레옹은 한 손에는 온 세상을, 다른 손에는 명령을 내리는 영웅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새로운 평화를 위한 전쟁의 신이다 라고 합니다. 카노바는 파리에서 아틀라스를 보았고 나폴레옹은 원하지 않은 심한 포토샵 처리로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요. 한편 중정에 있는 조각의 손에는 승리의 여신이 있습니다. 1815년 워터루 전쟁 시 나폴레옹에게서 승리한 웨슬리 경에게 영국에서 선물한 것입니다. 틴토레토의 이 그림은 전통적으로 성 마르코의 유해 발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카를로 리돌피가 1648년 자신의 저서 레 메라빌리에 넬 아르테에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성 마르코의 유해를 발굴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했으며 그림 속 성인의 발치에 있는 시신을
성마르코의 유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단순히 여러 인물들이 기적을 기대하며 서둘러 발굴한 시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성마르코는 그림의 왼쪽 끝에 위치하며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되살리며 악령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 남자의 입에서 빠져나오는 악령은 뉘렷한 연기 형태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틴토레토의 창의적인 연출로 교회의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틴토레토는 매너리즘 시기에 확실한 자신의 방법을 터득하여 독특한 구도를 착안하였지요. 이 방법은 제자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도 했는데 르네상스의 전통은 균형과 대칭을 맞추는 것인데 소실점을 과감하게 왼쪽으로 몰아넣어서 균형보다는 틀어진 구도를 갖게 했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사자의 존재는 보행 중인 성인의 아이콘입니다. 책들과 잠든 사자는 분명히 고전적인 구성 요소이고 나무는 유혹을 암시하며 달팽이는 자기 껍질 안에서 오랫동안 음식 없이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굴 안에서의 금욕주의자와도 같습니다. 나무줄기는 십자가를 암시하고 해골과 모래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르네상스 회화의 천재 티치아노는 토스카나파의 미켈란젤로식 도식적 회화 방식을 넘어서는 혁신을 이루었으며 그는 선을 통해 형태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색채를 통해 형태와 윤곽을 표현하고 세부를 정밀하게 묘사하는 기법을 완성했습니다. 성숙한 시기에는 붓질을 더욱 빠르고 두텁게 하였으며 때로는 손가락으로 직접 색을 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서 인물의 성격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능력을 지닌 화가였습니다. 브레라에서 베로네제의 작품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로네제는 베네치아에서 티치아노와 틴토레토의 좋은 점을 잘 흡수한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구조적으로 복잡하며 많은 인물들이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구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물들을 화면 속에 배치할 때 원근법과 공간감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웅장함과 조화로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인물뿐 아니라 건축적 세부 요소들까지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구성을 이루어냅니다. 베로네제가 활동하던 시대는 큰 그림을 많이 요구하던 시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던 15세기 중반 이후 16세기 사람들은 종교에서 자유로워져 있었고 카톨릭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이에 성당에서는 신앙심을 부추길 수 있는 크고 화려한 성화들이 필요했지요. 베로네제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충분히 훈련된 화가였습니다. 그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성화에 나타냈는데요. 그 흐름은 마니에리스타, 즉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인 구도나 색감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기법을 찾는 것, 이것은 매너리즘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르네상스적 전통에 충실했지만 완전히 다른 구도로 전환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와 최후의 만찬을 비교하자면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의 오른편을 잘라버린 듯 하지요. 그러면서 소실점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구도도 대각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1600년대에 이르러 루벤스나 카라바조의 수직 구도를 갖게 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 작품을 한번 보시면 르네상스의 전통을 지키려는
매우 큰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측이 내용은 다르지만 완벽하게 대칭적이죠.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용면에서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술 취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과 막달라 마리아, 완벽하게 같은 라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가져오는 아이, 술을 오히려 훔쳐서 가져가는 아이, 역시 다르지만 같은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추기경에 앉아있고 그 술 취한 아이를 도와주는 남자가 또 같은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혀 좌우측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서로의 목적도 다르지만 완벽한 대칭을 갖게 하려는 베로네제의 노력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시면 왼쪽 세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가 있고 오른쪽에 시험을 받는 예수가 계신데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같은 두 명의 인물을 배치는 했지만 왼쪽에 훨씬 더 큰 무게감을 갖게 하여서 마치 그림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고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시도입니다. 즉,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마니에리스타라고 하죠.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 작품을 보시면 이제 구도면에서도 또한 대칭면에서도 완벽하게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을 아예 잘라버린 듯한 느낌으로 왼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예수가 있고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1400년대까지만 해도 이 테이블은 정면에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었고 이제 베로네제 시대로 가면은 이것이 대각선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1600년대에 바로크 시대로 가면은 이 테이블이 수직으로 놓여져 있어집니다.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매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매너리즘은 보통의 매너리즘과 좀 다른 나만의 방법을 찾는 시기, 즉 가장 창의적인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순교자 피에트로 다 베로나는 머리에 낫을 맞고 암살당한 인물로 높은 받침대 위에 서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풍경 속에는 성인들의 형상이 현실 세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노을빛이 마을과 산, 들판을 비추고 한 젊은 목동이 개에게 피리를 불어주며 한 기사는 시종과 함께 오솔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옆에는 교회와 마을 그리고 더 위쪽에는 요새화된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대칭적이고 색채면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시마가 조르조네의 새로운 색채 표현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세 명의 성인이 마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말없이 넓은 아치 아래에 서 있는 동안 그들 발치에 있는 작은 천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치마다 꼬넬리아노의 두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만테냐의 단단하고 힘있는 형상성이 벨리니의 부드럽고 섬세한 윤곽선으로 완화되어 몬타냐에게 표현됐습니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예술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는 특히 공간의 원근 표현과 빛을 이용한 명확한 입체감 형성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는 형태의 명확성, 균형 잡힌 구성, 건축적 요소의
웅장함이 돋보이며 이 시기 몬타냐는 건축적 구조물의 위엄과 등장인물의 엄숙함 사이에서 조화로운 구성 능력을 보여주며 예술적 성숙기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치마에게서도 재차 영향을 받은 이 시기의 작품들은 원근법적 실험, 정경의 건축 요소의 축소, 인물 묘사의 부드러움, 그리고 더 복잡한 빛의 사용이 특징적입니다. 이 캔버스는 1504년 7월 젠틸레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1507년 2월 그가 사망하면서 대부분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의 유언에 따라 동생 조반니 벨리니에게 넘겨줬고 조반니가 이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수정도 가했습니다. 캔버스의 크기는 7m 70, 3m 50, 아마도 제일 클 듯 합니다. 조반니는 인물들을 움직이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형의 질서정연한 스타일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물들에게 개별적인 특성을 부여해 전체적으로 더 인간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부여했습니다. 산마르코는 왼쪽의 다리 모양 무대 위에 서서 상상 속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으며 그의 앞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는 터번을 쓴 오스만인들, 하얀 베일로 덮인 터키 여성들, 낙타, 기린과 같은 이국적인 동물들, 그리고 이들과 대조를 이루는 전통 복장의 베네치아 귀족들이 눈에 띕니다. 배경은 젠틸레의 구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면이 폐쇄된 도시 무대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에는 장엄한 모스크 바실리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과 콘스탄티노플의 아야소피아의 요소가 결합된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미나렛 사이로 높이 솟은 오벨리스크가, 오른쪽에는 종탑, 미나렛, 기념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양옆에는 하얗게 회칠된 매끈한 벽면의 단순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조바니 벨리니가 형 젠틸레가 그린 원래의 높고 좁은 건물들을 덮어 간소화한 것으로 방사성 촬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의 설계자 브라만테의 작품입니다. 가스파로 비스콘티의 저택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는데 이 작품들은 남작들의 방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거대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단 2개뿐입니다. 이 회화는 강력한 환상적 표현과 생생하게 묘사된 개성적인 인물들로 인해 강한 인상을 주었으며 롬바르디아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지구본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15세기에 알려진 땅, 바다, 산들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과 지중해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스칸디나비아도 확인할 수 있죠. 지구본 양옆에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의 철학자죠.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깊은 사색과 고독을 즐긴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종종 우는 철학자로 묘사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지혜와 절제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유머를 중시했기 때문에 웃는 철학자로 불립니다. 오늘은 브레라 미술관 그 첫 번째 순서로 고딕 시대부터 르네상스 그리고 매너리즘 시대까지의 화가들이 자신의 시대에 중요한 정신을 모아놓은 브레라 미술관을 다녀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루소였습니다.